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이 주제가 그 창조적 제품 혁신, 소비자의 도식을 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핵심 주제는 창의성과 혁신이에요. 학생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바로 거기에 키포인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식을 깨라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제 시대의 흐름이에요. 왜 그 창조적 혁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말 큰 그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바로 하나의 예로서 애플이죠. 자, 어떤 기업에서도 정말 뛰어난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지구상에 이거밖에 없다. 이거를 쫓아오려면 정말 시간이 걸린다. 라고 외쳐도 조만간 다른 기업에서 어떻다고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어내 가지고 보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갖고 나와서 시연할 때 앞으로 어떤 마켓에서도 이 아이폰을 쫓아오려면 2, 3년 걸린다 그랬어요. 근데 웬걸 6개월 뒤에 삼성 갤럭시 나왔어요. 1년 뒤에 LG 나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병에 걸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뭐라고 확답을 해서 내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정말 기업이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지속적인 혁신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낸 거로 지금 보세요. 삼성 갤럭시도 어때요? 쫓기고 있어요. 누구한테 쫓기고 있어요? 중국의 샤오미한테 쫓기고 있어요. 샤오미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인도한테 쫓길 거예요, 아마. 어떤 것도 이제 그런 식의 리딩 브랜드, 리딩, 여러분들 최고, 이거 진짜 장담 못해요. 자, 바로 그런 불안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품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창조적 혁신이다. 바로 저 속에 창의성과 혁신이 이제 같이 묻어 있는 건데,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아마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창의성은 뭐고 혁신은 뭐냐라는 이 두 개가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거냐? 중요한 것은 창의성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의성은 과정이다. 그리고 혁신은 결과다. 즉 창의적인 과정 속에 나타난 부산물 결과가 바로 혁신이다. 따라서 창의성과 혁신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거를 결과물인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이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창조라는 말도 쓰죠. 크리에이티비티.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우리말로는 창의, 창조 다 써요. 근데 예술 쪽에서는 창조란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건 만드니까. 근데 저희는 아이디어 쪽에다가 더 이제 국한을 두니까 창의란 말을 쓰고요.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든 작품이든 저기서 가치예요. 뉴하다고 창의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라고 절대 창의적이지 않다. 반드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밸류어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낼 때도 이게 정말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거냐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걸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절대로 혁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창의성에 대한 정말 재미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창의성은 선천적이다. 즉 타고난다고 말을 해요. 참 사람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창의성은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 오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성은 부정적 특질과 관련이 있다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 성격적으로 모나고 그 다음에 까탈스럽고 좀 이상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창의성은 그런 부정적 특질과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적인 사람은 치밀하지도 조직에 적응하지도 못한다. 혼자 따로 놀고 이상하고 개팍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구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이코입니까?
스티브 잡스가 사이코였습니까? 성격이 조금 개팍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사회생활 다 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창의성은 집단 내에서 향상된다. 즉 우리가 집단 창의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집단적으로도 창의성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창의성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유발이 잘 됩니다. 자, 물론 집단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음에 나올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생각하는 분이 더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에 대한 오류를 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창의성에 대한 너무 뻔한 진실이 있습니다.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창의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그거 경험해 봤어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야, 그것도 질문이니? What a stupid. 야, 웃기지 마. 그냥 따라와. 아시겠어요? 나 따라해 하면 그 즉시 창의성 그냥 완전히 깨집니다. 기업체에서 그러죠. 네가 뭘 생각해? 따라와. 시키는 일이나 해. 절대로 창의성 유발되지 않습니다. 갖고 있던 것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이 무슨 질문을 하든 간에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지능이 창의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머리가 좋아야 창의성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지능과 창의성은 별개입니다. 그렇다고 전응화 쪽에서 창의성이 나오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인 IQ 100만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 창의성은 별개로 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사고 방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약간의 학생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저는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창의성을 얘기할 때 크게 심리학에서는 두 사람이 아주 대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스턴버그가 있고 가드너가 있습니다. 가드너는 1999년인가요? 2002년도인가에 우리 학교에 옵니다. 와가지고 그 강의도 하고 갔어요. 창의성의 대가죠. 바로 심리학자인데 2007년도에 미국의 월가, 월스트리트에서 정신적인 구루, 경영 CEO들한테 정신적인 영감과 어떤 하나의 인스프릿, 그 다음에 다양한 그걸 줄 수 있는 구루를 선정했어요. 그때 20명 가운데 랭킹 7위를 했습니다. 왜 심리학자가 랭킹 7위에 올라갔느냐?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이 어떤 건지, 어떤 인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때 가드너는 바로 뭐냐? 창의성을 얘기하면서 창의성은 성격이라고 들어갑니다. 성격. 아시겠어요? 성격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봤어요. 근데 스턴버그는 창의성을 인텔리전스, 지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의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가드너는 후천, 스턴버그는 선천 이런 식으로 갈등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창의성은 바로 가드너 쪽을 훨씬 더 많이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드너는 창의성이 이런 거고 이런 거 쭉 설명을 했지만 가드너의 연구의 한계는 방법론이 없어요. 어떻게 창의성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드너도 깊게 설명을 못해요. 자, 그런 이제 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능과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은 별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나와요. 바로 창의성은 사고하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에서 보고 있으면 생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개예요. 확산적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산적 사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사고라 그래요. 즉 정말 다양하게 수평적으로 막 이렇게 불이 번지듯이 쫙 퍼져나갈 때 그걸 우리가 확산적 사고, 이제 수평적 사고라고 그러고 반대되는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수렴적 사고가 있어요. 한 가지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일명 수직적 사고란 말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창의성은 저 확산적 사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즉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안하는 능력인데 저 확산적 사고의 핵심 요소가 세 개입니다. 바로 뭐냐?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입니다. 자, 그럼 독창성은 뭐냐면 무언가와 구분되는 새로운 반응입니다. 하나 예로 여러분들 쌀이 있습니다. 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쌀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밥, 떡, 과자.
케이크, 국수. 자, 국수, 쌀국수. 네? 공예품. 와. 자, 지금까지 이 공예품 나오기 전에 다 뭐가 나왔죠? 먹는 거예요. 그쵸? 먹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공예품이 뛰쳐나왔어요. 무언가 구분되는 새로운 반응이 나온 거예요. 독창성이죠.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가 또 유창성이 있어요. 한 범주 내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빼내는 거예요. 한 범주에서. 아까 쌀로 만들었을 때 음식이란 범주 내에서 쫙쫙쫙 나왔죠. 그렇죠? 근데 애석하게도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았죠. 네. 그렇죠? 집단 창의성. 네. 뭐든 간에. 그걸 혼자서 자, 쭉 진짜 다른 사람은 서너 개 얘기할 때 혼자서 10개 얘기했다. 그러면 유창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네. 한 범주 내에서 정말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유창성이 창의성을 가장 예측을 잘해줍니다. 한 범주 내에서 다양한 생각을 빼줄 때 그것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융통성, 마지막 게. 이거는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들로 옮겨가는 범주의 수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쌀로 음식 얘기했잖아요. 음식 얘기에다가 한 분이 공예품 얘기했잖아요. 범주가 바뀌고 있어요. 음식에서 뭘로 바뀌죠? 공예품이니까. 예술, 미술로 범주가 바뀌고 있어요. 독창항적이면서도 융통성으로 확 넘어갔죠. 공예품, 그러다가 미백 화장품이요. 그럼 뭘로 또 바뀝니까? 범주가 또 바뀌죠. 네. 그런 식으로 특정한 하나의 범주 내에서 다른 범주로 막 이렇게 옮겨가는 그 능력이 융통성이에요. 자, 그러면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세 가지가 바로 확산적 사고의 핵심 요소인데 그 내에서도 바로 유창성이 가장 예측력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인간은 기억의 용량이 특히 작업적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 아마 들어서 보실 텐데 이거는 기억 속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을 때, 즉 작업 기억에서 정보를 집어넣을 때 7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 속에 들어있는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가 입을 통해서 나올 때도 7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한테 각자 자기의 성격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하고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부드럽습니다, 상냥합니다, 뭐합니다, 뭐합니다 말할 때 그 수 쉬어보세요. 몇 개까지 나오는지. 7 플러스 마이너스 R에서 나와요.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나올 때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대개 서너 개를 빼는데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 생각의 깊이와 범위가 일반이라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창성이 훨씬 예측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련적 사고는 한 가지 해결책, 골똘히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 했죠. 20세기 후반기에 갔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말 들어보셨죠? 21세기 선택과 집중, 근근히 삽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21세기에 나오는 뭐가 나오죠? 융합이란 말 나오잖아요. 뭐 해라? 인문대 학생들 괴로워요. 공대 수업 들어야 돼요. 저도 지금 공대 교수들하고 융합까지 들어가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 바로 이제는 하나만 택해서 파고 들어간다? 근근히 사실 겁니다. 자, 하나 테스트를 할게요. 확선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테스트예요. 읽어보세요. 자,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한 변호사가 자신의 아들을 차에 태워서 학교에 내려주고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 오면서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매우 놀랍니다. 전화 내용은 변호사의 아들이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자, 변호사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먼저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 맞습니까? 아니요, 제 아버지 아닙니다. 그럼 그 변호사는 누굽니까? 자, 이때 적어내라고 하면 더 빨라 좋은데 동조가 안 일어나니까. 자, 보세요.
답은 어머니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답을 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두 유형입니다. 안 들었거나 수렴적 사고하신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성별로 따지면 누가 더 많죠? 남성이죠. 아니, 남성인데? 그럼 아버지인데? 뭐야? 알겠어요? 수렴적 사고.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만 계속 봐요. 답이 안 나와요. 그 순간에 옆으로 치세요. 왜 출근하는 사람은 남자만 있냐? 그쵸? 여자도 있어요. 한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한번 볼까요? 입방체죠. 네, 입방체인데 여기 보면은 저기 안쪽 대각선이에요. 안쪽 대각선. 안쪽 대각선의 길이를 자만 가지고 한번 재보세요. 자, 요 바깥쪽 요 모서리, 저 위에 있는 모서리, 요 안쪽 대각선. 여러분들이 확산적 사고를 하는지 순적 사고인지 하는지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기 자연계 학생들은 이게 떠오를 거예요. 길이를 잴 때 쓰는 공식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 1대 2대 루트 3.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나는 그 공식 쓰지 말라 그랬어요. 자만 갖고 재라 그랬어요. 대개 다 이거 할 때 피타고라스 가로 세로 이거 대각선 2대 1대 루트 3 그거 딱 떠올려요. 네. 그러면 못 나와요. 이거. 답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끼웠잖아요. 그렇죠? 끼웠어요. 그 다음에 띄세요. 요게 그 길이에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요 모습, 요 모습, 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요걸 띄라고요. 그럼 눌린 그 점, 요 길이가 안쪽 대각선 길이에요. 근데 자만 갖고 재려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해?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 어떻게? 네. 답이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련적 사고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창의성 혁신할 때도 수련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뭔가 틀을 잡아서 나올 때는 확산적 사고가 중요하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쪽만 깊게 파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확산적 사고를 수용하고 장려해라. 네. 확산적 사고. 그 다음에 이의제기를 너그럽게 수용해라. 네. 그 다음에 스스로의 판단을 믿어라. 네. 그 다음에 창의성은 누구나 갖고 있음을 강조해라. 정말이에요. 창의성은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입니다. 누구나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창의성을 지원할 시간, 공간, 자료 등을 제공해라. 저거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강론도 들어가서 보실 텐데 창의성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창의적인 인재조차도 죽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 따라해. 그런 환경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바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라. 저때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브레인스토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저거를 지키지 않으면요. 브레인스토밍은 내 고문이에요. 고신하는 거예요, 뇌를. 자, 바로 뭐냐? 평가를 유보해라.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평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위축됩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평가해 볼게요. 말씀해 보실래요? 그 순간에 쫙 긴장해요. 수축돼서 안 돌아가요. 즉, 평가를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게 엉터리 답이라도 엉터리질 뭐든 간에 평가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독점을 피해라. 자, 나 혼자 그냥 지구서. 그거 절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아이디어에 편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프리라이딩. 누가 얘기했어요? 아이디어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광고 대행사에서 나가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사과 올릴까 뭐 올릴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사과 그러니까 갑자기 배 그래요. 프리라이딩이죠.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계속 리파인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평가를 하지 말고 독점을 피하고 그 다음에 프리라이딩, 무임승차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다듬어지지 않은 의견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질문할 때 망설이죠. 이 질문 혹시 우매할까 뭘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질문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을 반드시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저게 안 지켜지면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창의성에 대한 어떤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봤고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제품 혁신 쪽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혁신에는 유형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기술적 혁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21세기에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기술 변화의 도입을 통해 가지고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에서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아이폰도 혁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혁신이죠. 그렇죠? 바로 그런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연속 혁신, 역동적 연속 혁신, 불연속 혁신. 자, 그럼 연속 혁신은 뭐냐면 제품 개선을 위해서 기존 제품을 수정한 거예요. 네, 약간 수정한 거. 하나, 얘가 여러분들 지금은 컴퓨터에서 마우스 쓰시잖아요. 네, G를 쓰시는데 자, 마우스가 옛날에 어떤 마우스, 지금은 무슨 마우스예요? 무선 마우스도 있고 광 마우스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어떤 마우스였어요? 볼 마우스죠. 네. 유선에 볼 마우스, 볼이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볼이 광으로 바뀌었죠. 근데 처음에 초창기 광 마우스는 뭐예요? 유리에서는 안 됐어요. 근데 요즘 마우스는 유리에서도 다 돌아가요. 그렇죠? 선도 없고요. 자, 개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역동적 연속 혁신이 있어요. 이건 기존 제품에서 주요한 변화가 생겨요. 기존 제품에서 정말 변화가 일어난다. 없던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역동적 연속 혁신에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기존 제품에서 주요한 변화. 이어폰, 헤드폰. 이게 크잖아요. 그렇죠? 크죠? 여러분의 이어폰은요? 이어버드. 쏙 들어가죠? 그렇죠? 맞죠? 그렇다고 이렇게 듣나 이렇게 듣나 음질의 차이 나오나요? 없죠. 자, 하지만 어때요? 주요 변화가 왔죠. 간편하죠. 이거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서 지금 어때요? 주머니에 쏙 넣다가 뺐다가 딱 끼웠다가 얼마든지 편하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이어 카바가 떨어져 나갔죠. 네. 제품에서의 주요 변화가 생기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연속 혁신. 불연속 혁신은 뭐냐? 이건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서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족속이 생겼잖아요. 네티즌. 그렇죠? 네티즌. 또 있죠, 여러분들. 20세기 최고의 걸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입니다. 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일까요? 여성을 부엌에서 해방시켰어요. 옛날 오븐은, 재래식 오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 하려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은 5분, 10분 딱 누르고 뭐해요? 지가 돌아가고 지가 다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나와요. 거기에 해양대 들어가는 음식도 나오고요. 얼마나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싱글족들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소비자의 기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예요. 물론 20세기에 그러한 불연속 혁신 제품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첫 번째 기술 변화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 혁신이 있어요. 이거는 새로운 무형의 속성을 획득함으로써 이전의 것과는 다른 사회적 의미를 제품에다가 주는 거예요. 어떤 기술의 변화라기보다는 사회적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미니스커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니스커트하고 장발을 60년대, 70년대 못하게 했어요. 왜? 저항이라고 했어요.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났어요. 머리 기르면 경찰이 와가지고 밀어요. 대학생들.
그 다음에 미스커트 입으면 자로 재가지고 무릎이 몇 센치 바로 즉결 처분이에요. 사회적인 의미죠. 바로 이제 이런 기술과 상징 모든 간의 혁신에서 중요한 것. 바로 제품 혁신을 위한 창조성이 뭐냐. 바로 역발상 심리라고 보통 표현하죠. 참 무슨 말이 생각을 뒤집는다는 뜻인데 저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여러분들. 1968년인가 64년도에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있어요. 그때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선수입니다. 포스베리. 그때 전 세계 모든 선수들, 높이뛰기 선수들은 딱 두 가지 방식으로 넘었어요. 앞으로 넘던가 옆으로 뛰어넘던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포스베리는 어떻게 뛰어넘었어요? 뒤로 넘었어요. 달려오다가 돌려서 뒤로 넘어갔어요. 그 순간 모든 관중들이 헉했어요. 저게 뭐냐. 그리고 금메달 땄어요. 그래서 나게 뭐냐? 창의성은 뭐다? 뒤로 던져보는 거다. 그 말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뒤로 던져보는 거다. 만일에 그때 포스베리가 뒤로 넘다가 쿵 떨어졌어요. 그건 몸개그예요. 새롭잖아요. 뉴하잖아요. 유니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창의성 정의 가운데 뭐가 중에 달했어요? 가치. 그렇죠? 가치를 창조했죠. 금메달 땄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높이뛰기 선수는 뭘로 해요? 다 뒤로 넘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바로 뒤집어 본다는 거죠. 다 이렇게 간다. 네. 다 합이다. 네. 바로 그거를 깨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도식이에요. 사람의 머릿속에는 도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일반 생활, 일상생활 모든 간에 거기에 관련된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쌓여져 있어요. 1이면 1 더하기 1은 2예요. 알겠어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에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지식, 도식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그 도식에 의해서 움직여요. 바로 그걸 깨라는 얘기예요. 사고와 행동의 틀을 깨라. 왜? 그 고정된 틀 속에 있으면 딴 거 못 봐요. 알겠어요? 바로 옆에 수평적으로 확산적으로 보고 싶으면 그 바운드가 깨져야 돼요. 바로 도식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식을 깨면 무주공산이죠. 경쟁자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소비자는 또 감각과 다양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도식을 깨가지고 소비자한테 일탈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 바로 도식을 깨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뒤에 케이스들이 상당히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이 그림 속에서. 이거는 심리학에서 성격에서 바로 성격을 측정하는 투사법의 그 로르샤흐 테스트예요. 로르샤흐 테스트인데요. 직접 검사인데요. 저는 이거를 어디다 갖다 썼냐면 기업체에서 창의성 인재 뽑을 때 이거 썼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뭐 춤추는 곰 2마리 아니면 할로윈데이에 호박에 그려져 있는 뭐 도깨비 뭐 그렇게 보이시죠? 혹시 제가 이런 답을 말했을 때 그게 뭐지? 지금까지 춤추는 곰 2마리 무슨 뭐 마스크 그런 금방 캐치가 되시죠? 자, 근데 이 순간에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소트니코바. 소트니코바. 러시아 피겨. 그때 금메달 따간 소트니코바. 떠오르십니까? 떠오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소트니코바 갈라쇼의 불나방쇼. 여러분들 웃기만 하십니다. 못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예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불나방쇼 하니까 재밌고 뭐 소트니코바 누군지 대충 알겠지만 저게 뭐지? 깃발 2개 꽂고 나서 허우적대다 넘어졌잖아요. 그 장면 안 떠오르세요? 자, 왜 이 예를 들었는지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조적 혁신을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전문 지식입니다. 모르면 안 보입니다. 아까 모르셨죠? 소트니코바가 누구야? 갈라쇼가 뭐 불나방쇼가 뭐야? 안 보입니다.
창의성 마찬가지입니다. 잘 발달된 서술, 선언적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창의성 절대로 안 나옵니다. 카우프만이라는 대학자가 창의성에 대해서 미니, 스몰, 그 다음 미들, 빅, 강도, 크기를 얘기합니다. 미니 창의성도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집안의 가정주부들이십니다. 가정 내에서 부엌에서 살림하실 때 창의적인 것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정 살림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선언적 지식 책을 통해 배우셨습니까? 경험이죠. 그 수십 년 경험 속에 지식이 축적됐죠. 부엌에 관한 지식이. 그렇죠? 네.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네. 기본적으로 발달된 저 서술 선언적 지식이 없다면 저 서술 선언적 지식은 뭐냐? 세상에 관한 지식이에요. 세상에 관한 지식. 네.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바로 그러한 지식이 축적돼 있어야 돼요. 네. 저게 없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네. 따라서 창의성을 유발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만화책도 괜찮아요. 읽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지식만 있어도 되느냐? 기본은 이제 그게 필요하고요. 또 있어요. 상상적 사고리. 즉 새로운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패턴을 의식하고 연결하려는 그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엮어야 돼요. 네. 머릿속에서 엮어야 돼요. 상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때 바로 확산적 사고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것들을 갖고 경계를 허물면서 그냥 넘나들어야 돼요. 네. 확산적 사고. 자, 근데 수선적 사고가 또 왜 나오느냐? 자, 확산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창의된 아이들을 쭉 만들어냈어요. 그럼 오케이 이걸로 가자 하고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때는 즉 틀이 잡혔단 말이에요. 다양성을 통해서 틀이 잡혔고 그 속에서 결과를 빼야 된다. 그때는 실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하지만 그 전까지 기본되는 확산적 사고예요. 상상력. 네. 자, 그와 동시에 또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저게 나오는 보이드하고 골든버그가 2013년도에 정말 따끈따끈한 방법을 제시해요. 이 창의성 연구가 심리학에서 정말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창의성이 이런 거고 정말 좋고 어떤 특징이고 한 건 다 밝혀졌어요. 유독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how to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창의성이 유발될 거냐예요. 좀 전에 얘기 나왔죠. 뭐 상상적 사고력 해라. 말로만 상상적 사고 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뒤로 던져봐라. how to.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창의성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바로 이 두 사람이 그 방법을 저게 또 100% 맞지는 않지만 어느 선까지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자, 그것은 상상적 사고를 해라라는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모험적 성격이에요. 창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애매함, 위험 저런 거 다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애매한 거 못 참는 분들 있죠. 질서정연하게 딱 써야지 이게 뭐냐. 좀 방안이 지저분하면 좀 어때요? 그렇죠? 나만의 질서면 됐지. 그걸 칼같이 다다닥 하시는 분들 애매하면 못 참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창의성 잘 안 나옵니다. 주어진 것밖에는. 특히 어머니들 집에서 자제분들 키우실 때 중요한 거예요. 좀 흐트러놓으면 어때? 알겠어요? 그렇다고 흐트러놓다고 그 사람의 아이가 사이코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위험을 인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를 극복하고 집단에 따르기보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즉 모험 부딪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지동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의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즐깁니다. 네. 내가 생각을 해서 이거를 결과로 내가 무슨 돈을 벌고 특허를 내고 관심 없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즉 외지적, 지금 말한 돈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흥미, 즐거움, 일 자체가 바로 자극이에요. 네. 내지동기.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약 올리는 게 있어요. 얘들은 내 과목이 좋아서 듣는 거냐, 학점이 잘 나와서 듣는 거냐, 그러면 뭐 좋아서 듣습니다. 그게 좀 고맙게 인상 관리를 해줘요. 그러면 내재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 끄떡끄떡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 학기 내가 점수를 나쁘게 줘도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은 입으로 분명히 좋아서 들은다고 했으니까 내재 동기가 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나친 외부 보상은 안 좋으니까 내가 학점을 잘 안 주겠다. 공부 자체를 즐겨라. 재밌죠? 물론 외재 동기도 중요해요. 근데 지나친 외재 동기는 내재 동기를 죽여요. 이런 거예요. 당신 생각할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줄게. 학생들 질문할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줄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던 질문조차도 더 안 하게 만들어요. 내가 돈 안 주면. 아시겠어요? 바로 내재 동기를 더 강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즐기라. 이 대목에서 제가 드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내재 동기 뭐냐? 소설 속에 나와요. 마크 트웨인. 그쵸. 톰 소야의 뭐. 그 톰이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그쵸. 근데 그 톰이 정말 끔찍하게 지겨운 일을 놀이로 바꿔놓죠. 아줌마 집에 페인트 칠하는 거. 그쵸. 그걸 지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가 친구한테 돈 받고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네 인생에서 언제 해보겠니? 그러고 거짓말 쳐요. 네. 일을 뭘로 바꿨어요? 놀이로 바꿨어요. 내재 동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생각하는 것 자체를 즐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환경.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 지식, 상상력, 그 다음에 동기. 이건 전부 다 개인들 거예요. 그거를 갖춰도 환경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그 세 가지 다 날아갑니다. 자, 자신들의 동료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도전받으며 지원받고, 그 다음에 외부 인정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얘기가 되고, 바로 그런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구글이 외국에서 보고 있으면 가장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거든요. 구글에서 신입사원 뽑을 때 누가 뽑을 것 같아요? 구글 신입사원? 임원들이 안 뽑아요. 구글 직원들이 뽑아요. 자기하고 같은 사람 뽑아요. 나하고 얘기되는 사람 뽑아요. 알겠어요? 재밌게 놀면서 살게. 자, 바로 그런 환경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3M 잘 아시죠? 3M. 3M이 그 포스트잇 만들잖아요. 그 3M의 회사 규율 가운데 이런 규율이 있어요. 9 to 5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루에 15%에 해당하는 시간은 자유시간이 있어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하게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 안 해도 괜찮다. 놀아라. 그런 기업도 또 있어요. 바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기업체에서는 창의적인 인재를 뽑는다 그래요. 대학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만든다 그래요. 그렇죠? 참 부끄러워요. 뭐가 없는데. 환경도 갖춰주지 않았는데. 알겠어요? 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창의성은 앞에 말한 세 가지 개인적인 역량 다 사라져요. 네. 자, 바로 이제 나온 겁니다. 바로 상상력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거. 아까 말한 보이드하고 골든버거가 얘기한 거예요. 상상적 사고력과 재구조화. Systematic Inventive Thinking이라고 해가지고 체계적 혁신적 사고라고 합니다. 여기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상관 맺기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 두 사람이 거의 50년 넘는 세월 동안의 혁신, 신제품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을 쫙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다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저 5가지 방식으로 그런 혁신제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저 방식이 제품에만 적용되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 더하기입니다. Task Unification. 과제를 통합해라. 자, 특정 과제에 무관해 보이는 과제를 갖다가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혁신제가 바로 뭐냐?
PSC. 복합기죠. 복합기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프린터, 스캐너, 카피어가 다 분리됐던 것들이죠. 그렇죠? 특정 태스크, 프린터에다가, 그렇죠? 갖다 다 붙였어요. 그래서 복합기가 나왔죠. 이 태스크 유니피케이션 플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걸 거예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은 뭐가 겹친 거예요? 전화기, 휴대폰, 사진기, 컴퓨터입니까? 세 개가 다 따로따로 있었죠. 갖다 붙였죠. 그렇죠? 네. 즉 특정 과제에다가 과제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 무관해 보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갖다가 자꾸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재밌는 게 요새 인문대, 공대 융합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인문대, 공대 이게 서로 학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무관해 보이잖아요. 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ubtraction, 빼기입니다. 자, 이것도 재밌어요. most essential도 아니고 least essential도 아니에요. 정말 코어, 핵심 되는 걸 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핵심이 뭡니까? 엔진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배터리예요. 배터리 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작동 끝나요. 그렇죠? 에센셜, 코어 에센셜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다고 안 끝나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또 만들어져요. 자, 다른 뭐예요, 여러분들? 디스카운트 에어라인, 저가 항공사입니다. 저가 항공사의 코어는 뭐예요? 로우 프라이스예요. 저가입니다. 그 저가 항공에서 가격을 또 뺐어요.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했어요? 쟤 미쳤다 그래요. 왜요? 가격을 빼면서 슬림화 시켜가지고 더 이익을 추구했어요. 실제 미국의 저가 항공사의 성공 케이스예요. 또 있어요. 아까 말한 헤드폰입니다. 박태환 헤드폰은 이어 카바가 있어요. 이어 카바가 빼버리면, 쓰여있는 카바를 빼버리면 음악이 막 새요. 그 옆 사람한테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카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코어였었어요. 근데 그걸 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에 쏙 들어가는 이어버드가 탄생했어요. 아시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출판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 이제 대표에서도 나와서 듣길래, 자, 이 출판사에서 코어는 뭐냐? 책이다. 그러면 여기 subtraction, 마이너스다. 코어를 빼자. 출판사에서 책을 빼자. 그랬더니 직원들이 웅성웅성대. 왜? 밥줄 끊길까봐? 근데 그 사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장이에요. 내 얘기를 딱 듣더니 심각한 고민이 들어갔어요. 얼굴이 드러나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지고 진짜 고민했다.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빼고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어떻게 보면 내 얘기가 21세기에 우리가 봉착할 수 있는 위기인데, 그걸 듣는 순간 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이렇게 받아주는 CEO가 있구나라는 게. 이 얘기를 대기업체 가서 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말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여기다 꼭 내 책을 더 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퍼머넌트 메이커요. 고무지우개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우연히 나온 거예요. 폴리머, 중합체 있어요. 퍼머넌트 마커에서 그 중합체를 빼고 나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레이저. 여러분들 쓰고 있는 고무지우개가 만들어졌어요. 즉,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꼭 있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거해도 죽지 않는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매트릭스 아시나요? 영화. 해리포터 아시나요? 매트릭스와 해리포터. 매트릭스의 네온인가? 그 다음에 해리포터. 두 영화의 공통점이 뭔가요? 매트릭스 버전 1, 1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리포터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물의 보석 이후에 두 번째, 마지막에서 나옵니다. 최후의 싸움에서. 둘 다 죽어요. 다시 가서 영화 보세요. 매트릭스 1편에서 죽었다가 깹니다. 해리포터 죽었다가 깹니다. 그리고는 다시 태어났죠. 어떻게? 절대 강자로. 인간에게서 생명이 가장 코어 아닙니까? 그걸 뺐어요. 그렇죠? 물론 영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이것만이 코어다. 이건 정말 내가 절실한 거다. 코어다. 알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빼세요.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인간은 항상 가능성 때문에 공간을 여러 개 다 열어두고 있어요. 아쉬워서. 다 열어놔요. 과감히 칠 땐 쳐야 돼요. 알겠어요? 모든 공간 다 열어놓고 못 살아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어. 질레트. 요즘 모든 남자들의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있잖아요. 옛날엔 2날이었잖아요. 지금은 5날 그래요. 4날, 5날 그래요. 근데 한 날에서 2날까지 나가는 것도 시간이 진짜 꽤 걸렸거든요. 2날에서 5날 가는 것도 시간 엄청 걸렸어요. 왜? 그 각도가 안 나와서. 바로 각도만 연구해가지고 탁탁탁탁탁탁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로쿠도 있죠. 도로쿠에서 6 면도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실용화 못하고 있어요. 왜? 두꺼워져요. 바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카피해가지고 착착착착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그것도 무슨 창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보지 마세요.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것도 창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디비전, 나누기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잘게 쪼갠 다음에 시공간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재조립하는 거예요. 컴포넌트를 쪼개라. 바로 어떻게 기능적으로 쪼갤 수 있고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고 바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TV, 제가 들고 있는 건 뭐죠? 리모컨이죠. 과거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여러분들? 본체랑 붙어 있었죠. 제가 지금 이걸 페이지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없다고. 그렇죠.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컴포넌트를 짧게 쪼갰죠. 맞죠? 리모컨, TV에 있는 걸 띄웠죠. 그걸 시공간 쪽으로 재배치했죠. 아시겠어요? 또 에어컨 보세요. 과거에 에어컨은 어땠어요? 하나였죠. 다 붙어 있었잖아요. 실외기까지 다 붙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실외기 띄어져 나갔죠. 그렇죠? 벽에 있나요? 또 어떻게 돼요? 천장에 올라가죠. 그렇죠? 네. 분리해서 쪼개내가지고 시공간 쪽으로 배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운동기구. 옛날에 운동을 하려면 피트니스 센터를 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요? 여러분 댁에서 하시잖아요. 집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간적으로 들어왔어요. 또 있어요. 바로 뭐예요? 연구 기능은 산속에, 판매 기능은 연구 밀집 지역에 분리시키는 거죠. 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정철어학원 아세요? 정철어학원. 정철어학원 본사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청계산에 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아마존이죠. 아마존 책가게잖아요. 본사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조그매요. 왜? 컴퓨터 갖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바로 쪼개는 거예요. 네. 쪼개가지고 시공간 쪽으로 다 배치 다시 하는 거죠. 네. 자, 그걸 통해서도 새로운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상관 맺기. 네. 속성들의 의존성을 가지고 상관을 맺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복수의 속성들을 서로 상관 맺게 하는 거예요. 강수량에 따라서 요즘은 와이퍼가 자동으로 빨라졌다, 느렸다 하죠. 그렇죠? 바로 강수량과 와이퍼. 그 다음에 자동차 속도가 높아지면 음량이 따라서 높아지고 속도가 줄면 음량이 줄고 바로 속도와 라디오의 음량. 그 다음에 대항차가 다가오면 헤드라이트가 상향등이 자동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고 있으면 앱 많죠. 주변 식당 어디, 관광지 어디 다 깔려 있잖아요. 스마트폰하고 식당이 무슨 상관이 있어? 와이퍼는 비 올 때 닦는 거지 강수량하고 와이퍼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옛날 자동차 다 그랬거든요. 비가 많이 내려든 적게 내리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해놓으면. 거기서 바로 상관을 맺어가지고 의존성을 갖고 들어가서 엮어준 거죠. 자, 바로 이런 방법들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상관 맺기. 그러니까 이게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아까 제가 왜 인생에서 이것만이 코어냐? 왜 다른 것 갖다 못 보냐? 붙이지 못하냐? 알겠어요? 왜 모든 걸 다 열어놓느냐? 자, 등등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Change is good. 그러나 be the first. 먼저 변하는 거예요. 못하면 follow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그다음 이런 혁신제가 정말 성공을 하려면 5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걸 갖춰야 돼요. 그 중에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대적 장점. 기존 제품보다는 우수해야 돼요. 네. 아까 얘기했죠. 창의성, 가치 있어야 된다. 항상 뉴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건지를 매번 평가해야 된다. 네. 상대적 장점이 반드시 뛰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양립성,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사회 체계, 표적 시장의 규범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돼요. 자, 내가 지금 양복을 하나 만들었어요. 남자 양복이에요. 여기 좀 남자분들 계신데 팔 하나가 없어요. 그 여름에도 시원하라고 등짝을 뻥 뚫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칼라에 때가 묻는다고 해진다고 바느질로 쫙 쪼매놨어요. 촘촘히. 그런 양복 자켓 입으시겠습니까? 뉴해요. 지구상에 없는 양복이에요. 안 입죠. 그렇죠? 상대적 장점. 그 다음에 단순성. 덜 복잡할수록 더 빠르게 수용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있고요. 이제부터 좀 이제 재밌는 얘기 들어갈게요. 혁신 사례예요. 자기 전에 껌을 씹지 마라. 그렇죠? 통념이 그래요. 도식이 그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잘 때 껌 씹니? 누가 잘 때 단 거 먹니? 그래요. 그거 깬 게 뭐예요? 자기 전에 씹어라. 제알리톨 껌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스위스 시계하면 뭐가 떠올라요? 롤렉스, 오메가, 비싸고 고가의 정교하고 스워치. 아니 어떻게 스위스에서 이런 저가의 이런 화려한 디자인의 시계가 나와? 근데 이거는 정말 처절한 거예요. 스위스 시계 산업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일본의 세이코라든지 시티즌 시계에 의해서, 카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자시계에 대해서 안 팔려요. 그 처절함의 몸부림 속에 나온 게 스워치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창의성은 언제 나온다? 절박함 속에 나온다. 근데 그건 진짜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렇죠? 절박해야만 생각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평상시에 즐기세요. 생각을.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포스트잇. 접착제는 어때야 돼요? 붙였는데 떨어지면 이게 접착제냐 그러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보드카는 평범하고 거칠다. 그렇죠? 스미르노프 참 거칠어요. 앱솔루트. 평범함에다가 세련미가 더해졌죠. 야, 이런 보드카가 나오는구나. 아시겠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돈 있는 소비자한테 팔아야 된다 그래요. 돈이 있는 소비자만이 주요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틀렸어요. 돈 없는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지구에 74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74억 인구 가운데 3분의 2가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시장 버립니까? 우리 도시계는 없습니다. 시장은 자원이 풍부해야 돼라고 박혀 있습니다. 네. 멕시코의 시맥스. 시멘트 회사입니다. 가난한 소비자도 시맥스 제품을 삽니다. 시멘트를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한 포대가 얼마나 크신지 잘 아시죠? 바로 멕시코의 가난한 사람들도 집을 짓고 싶어 해요. 근데 한 포대를 못 사요. 살 수가 없어요. 워낙 비싸니까. 조그만 포대를 만들어요. 어차피 작은 집 지으니까.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거의 이자 없이 장기로 돈을 대줘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마음을 두들긴 거예요. 또 있어요. 인도도 12억 인구 가운데 인도에서 거의 11억은 못 살아요. 그러면 못 산다고 샴푸 안 팔려요? 나도 머리 깨끗이 감고 싶다고요. 나도 그런 거 쓰고 싶다고. 근데 2만 원 통 못 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파는 거 샘플 있잖아. 그거 갖고 3번 쓸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즉 기본적인 도시. 시장은 돈이 풍부합니다. No, 아니다. 네. 자, 이거 캘러웨이. 골프 참 어렵다 그래요. 네.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네. 그래서 왜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골프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그린에 서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헤드입니다. 기존의 골프 클럽 헤드는 작아요.
캘러웨이는 무지 크게 한 거예요. 빗마저도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바로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룰을 깬 거죠. 왜 꼭 그 사이즈만 되느냐. 알겠어요? 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바닷속은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 박쥐는 앞이 안 보여도 동굴안을 날 수 있어요.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전쟁통에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소나, 음파 탐지기. 독일 잠수함이 미국 상선을 하도 공격하니까 답답해요. 배지도 않고. 그쵸? 바닷속을 보고 싶어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요거 좀 더 설명할게요. 바로 확산적 사고예요. 바닷속 들어가서 보자 봤다면 수직적 사고, 수직적 사고를 했다면 답이 나왔을까요? 정말 나왔을까요? 어떻게 한 거죠? 범주를 바꿨죠. 바닷속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움직이는 건 뭐냐? 아시겠어요? 안 보이는데 움직이는 건 뭐냐? 다른 분야로 튀었죠. 야, 그럼 박쥐는 어떻게 날지? 눈이 안 보이는데? 소나. 알겠어요? 그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수적 사고죠.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향이 잡혔으니까 타고 들어가야죠. 아시겠어요? 바로 확산적 사고와 수적 사고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깨보세요. 내가 이걸 적었을 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왜 자동차 타이어는 전부 다 검은색이어야만 됩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가 나는 빨간색 손 들어보세요. 노란색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다 까만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난 내 차가 노란색이에요. 그럼 타이어도 노란 거 쓰고 싶어요. 알겠어요? 왜 안 돼요? 이거 미국에서 지금 개발 중이에요. 무려 나는 이 사람들보다 5년 전에 먼저 얘기했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왜 자동차에는 핸들이 꼭 있어야 돼요? 왜 자동차에 핸들이 꼭 필요해요? 여기 운전들 하시죠? 그쵸? 에센셜 컴포넌트를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가란 말이야? 내려서 발로? 어떻게? 뭘로? 햅틱. 핸들이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죠? 이거 터지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해 터져도 압사하잖아요. 네. 빼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또 볼까요? 왜 쌀은 흰색이어야만 돼요? 작곡을 넣어서 색깔을 넣긴 하지만 처음부터 쌀 색깔이 보라색, 연두색 안 돼요? 오렌지색 안 돼요? 야, 신혼부부니까 핑크색으로 하자. 쌀도. 안 돼요? 자, 왜 TV는 사각형에만 돼요? 왜 TV가 사각형에만 되냐고요? 신혼부부예요. 허트. 무서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 때 세 가지 합치자고. 야, 그럼 왜 합치니? 세 개씩 따로따로 쓰면 얼마나 좋아, 풍족하고. 야, 돈 들게 왜 그래? 야, 그냥 써.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쵸? 네. 자, 인터넷 왜 만드니? 야, 그냥 가면 되잖아. 왜 TV는 사각형에만 돼요? 더 나가서. 왜 돈을 입출금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야만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15년, 빠르면 10년 내 우리나라 브랜치, 은행의 지점들 거의 80% 사라집니다. 왜? 돈을 넣을 때 은행 가죠. 이제는 은행 가서 돈 넣을 필요 없어요. 집에서 돈 넣을 수 있어요. 지금 기술 개발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쓴 지가 벌써 그 사람들보다 내가 4년 전에 먼저 얘기했어요. 자, 진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 이것을 해보세요. 왜 신용카드는 소비만을 부추겨야 해요?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착한 소비카드, 신용카드 나오면 안 될까? 여러분들 신용카드에 마일리지 있죠. 마일리지 쌓아놓으면 갖고 뭐 사시기도 하고 좋죠. 그렇죠? 도네이션 크레딧 카드. 쌓인 마일리지 사회에 환원합니다. 기부합니다. 지금은 내실 돈 없겠지만 신용카드로 쌓인 마일리지를 사회에 돌리십시오. 안 돼요? 왜 신용카드는 신용불량자만 만들어요? 왜 소비만 만들어요? 사회적으로도 이익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결론은 뭐냐.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말 창조적인 혁신을 빼내려면 바로 조직 구성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최대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도식을 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저걸 위해서는 정말 조직을 거의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부터 뭐 그렇겠지만 그것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창의성 발휘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부정하세요. 왜 이것이 진실이냐? 이게 왜 이게 진리냐? 아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억셉트하고 수긍하고 동의해버리죠? 답 더 안 나와요. 그거로 끝이에요. 왜? 왜 이래야만 되니? 왜 이래야만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 왜 항의정에 다리가 꼭 필요하니? 알겠어요? 그런 물음을 자꾸 던지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아까 같이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바로 그 도시, 알고 있는 것을 깨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에서 머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말로 끝낼게요. 개인과 조직의 DNA를 바꿔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물음을 던지시고 왜 부정하시고, 그게 저는 창의성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